이번에 아스날과 노팅엄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아스날이 3대0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 전까지 아스날의 분위기가 그렇게까진 좋지 않았죠. 리그 뉴캐슬전 1대0 패배, 챔스 인테르전도 마찬가지로 1대0 패배, 가장 최근 첼시와의 리그 경기는 1대1 무승부, 공식전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그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노팅엄을 상대로 확실한 승리가 필요했는데 상당히 좋은 경기력으로 3대0 깔끔한 승리를 가져오는데 성공했어요. 이날 아르테타의 시스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골키퍼 라야, 칼라피오리, 마갈량이스, 살리바, 팀버의 백포라인, 그 앞에 메리노, 조르지뉴, 웨데고르가 3미드를 구성하고 전방에 트로사르, 사카, 제주스가 배치됐습니다. 공격시엔 마갈량이스, 살리바, 팀버가 후방에서 백스리가 되고 칼라피오리가 안쪽으로 좁히면서 미드필더로를 소화, 기존 조르지뉴와 함께 3선을 형성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자주 보는 3-2-4-1 시스템이 완성되죠. 이 포메이션을 베이스로 앞쪽에 있는 웨데고르가 부분적으로 아래에 내려와 3-3 빌드업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선수 마르틴 웨데고르, 단언컨대 이날 경기 아스날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웨데고르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스날이 이렇게 후방 빌드업을 통해 볼을 전진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궁극적인 이유, 즉 빌드업의 목적은 이 전방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인근에서 웨데고르가 볼을 잡고 돌아서는 상황,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왼발잡이인 웨데고르가 골문 방향을 바라보고 주변 동료들에게 좋은 플레이메이킹을 할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 이걸 위해 아스날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볼을 전진시키고 여러 부가적인 세부 전술들을 세팅하죠. 이 웨데고르가 있고 없고가 우리에게 확 체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뉴캐슬전 아스날은 1대0으로 패배했는데 이날 경기는 전체적으로 뉴캐슬의 에디아우가 웨데고르가 없던 아스날의 상황을 잘 저격한 맞춤 전술이 인상적이었던 경기였어요. 뉴캐슬은 4-5-1 수비 포메이션을 구성, 아스날의 공격을 거의 완벽하게 틀어막았는데 특히 아스날 측면 자원들 마르티넬리나 사카가 볼을 잡으면 최후방 백포 라인에서 1명, 또 미드필더 라인에서 1명이 추가로 튀어나와 타이트한 2대1 협력 수비 전술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측면 윙어 앞을 수비 2명이 봉쇄하면 어떤 윙어라도 뚫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적극적인 수비 전술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후방 수비와 미드필더가 동시에 튀어나오다 보니 우리 후방의 애매한 공간, 하프스페이스가 열린다는 점이었어요. 만약 아스날에 이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이 측면을 향한 협력 수비는 오히려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우가 이런 수비 전술을 준비한 건 당시 아스날에 이 벌어진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수 웨데고르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차피 우리 하프스페이스가 열려도 아스날엔 이걸 활용할 웨데고르가 없으니 측면을 향한 적극적인 협력 수비를 나가 사카와 마르티넬리만 제대로 봉쇄하면 된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실제로 하우의 이 예상은 적중했고 아스날은 뉴캐슬의 측면 협력 수비에 번번이 틀어막히며 결국 1대0 무득점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팅엄전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른쪽 사카가 측면 넓게 벌릴 때 중앙과 측면 사이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 웨데고르가 있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박스 외곽에서 사카가 볼을 잡고 있고 그 안쪽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 웨데고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볼을 달라는 웨데고르의 제스처를 확인한 사카는 그에게 패스를 찔러주고는 그 뒤에 곧바로 중앙 쪽을 향해 횡적인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사카와 웨데고르의 패턴 플레이인데 사카의 패스를 받은 웨데고르는 사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절묘한 리턴을 넘겨줘요. 이후 사카는 리턴으로 돌려받은 볼을 끌고 중앙으로 이동,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노팅엄의 골문을 꿰뚫습니다. 이게 바로 웨데고르가 있음으로 인해 나오는 아스날의 공격 플레이, 지난 뉴캐슬전에서 볼 수 없었던 패턴이에요. 왼발잡이인 사카가 측면 쪽에서 볼을 잡으면 그에겐 크게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 본인이 직접 드리블을 치면서 안으로 파고드는 것. 둘, 중앙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나 크로스를 넘겨주는 것. 그런데 이전 뉴캐슬전에선 2대1로 협력 수비가 들어오니까 드리블은 거의 봉쇄됐고 나머지 하나의 선택지, 중앙으로의 패스나 크로스만 남았었죠. 하지만 하프스페이스에 웨데고르가 있으면 선택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 하프스페이스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본인이 직접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 왼발 슈팅 각도를 볼 수도 있죠. 이런 플레이는 다른 선수가 아니라 빠르게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웨데고르가 있을 때야 비로소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 사카가 넓게 벌리고 웨데고르가 박스 안 공격 작업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벌린 사카가 볼을 잡고 박스 안을 향해 침투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노팅엄의 수비는 사카의 이 침투로 인해 오른쪽으로 끌려가 버리고 그 결과 이 공간, 오른쪽 하프스페이스가 넓게 열립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던 게 마르틴 웨데고르였죠. 수비를 충분히 끌어당긴 사카는 하프스페이스에 있는 웨데고르에게 패스를 넘겨줬고 좋은 공간을 차지한 웨데고르로부터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비록 수비에 블락에 막히긴 했지만 아스날이 웨데고르가 있을 때 하프스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전술적 의의를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웨데고르는 이렇듯 주로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인근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긴 했지만 그 반대쪽 왼쪽 하프스페이스까지 이동해 동료들의 플레이메이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시퀀스를 주목해주세요.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 상황. 여기 앞쪽을 보시면 원래 전방 오른쪽에 있던 웨데고르가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슬금슬금 이동하더니 어느새 왼쪽 공간으로 위치를 옮깁니다. 그 과정이 꽤 천천히 이루어지는데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위치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메리노,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미드필더로 변한 칼라피오리, 한 칸 뒤에 있는 조르지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왼쪽으로 이동한 웨데고르까지 이 순간 아스날의 미드필더 자원들 4명이 모두 이 왼쪽 공간에 배치됩니다. 그 결과 웨데고르, 칼라피오리, 왼쪽인 트로사르 사이에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자 패스, 그 패스 패턴이 나오기 가장 좋은 구도입니다. 웨데고르는 앞에 있는 칼라피오리에게 패스, 칼라피오리가 원터치로 옆쪽 트로사르에게 넘겨줍니다. 그 와중에 처음 볼을 찔러준 웨데고르는 왼쪽 박스 안 하프스페이스 인근으로 침투. 트로사르가 볼을 잡았을 땐 이미 하프스페이스의 빈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료에게 패스를 찔러주고 3자 패스를 활용한 빠른 침투. 이 패턴으로 웨데고르는 왼쪽 하프스페이스에서 정말 넓은 공간을 혼자 사용할 수 있었어요. 트로사르의 패스를 받은 웨데고르는 가운데 사카를 향해 컵백을 찔러줍니다. 이게 수비에게 막히긴 했지만 웨데고르의 하프스페이스 플레이메이킹 능력, 그것도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으로도 이동해 3자 패스 구도를 만드는 축구 센스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까 아스날의 첫 번째 득점, 사카의 골을 만들어준 것도 웨데고르였지만 두 번째 득점도 웨데고르의 지분이 컸습니다. 후반전, 아스날의 공격 상황입니다. 박스 앞에서 볼을 잡은 웨데고르가 오른쪽으로 벌린 사카에게 볼을 넘겨주고는 자기는 박스 안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인근으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볼에 직접적인 관여는 안 했지만 매우 중요했는데 웨데고르의 이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인해 노팅엄 수비들의 주의가 전부 웨데고르에게 끌려가 버렸고 그 뒤 조르지뉴 교체로 들어온 파티에겐 넓은 공간이 발생해요. 이걸 확인한 사카는 파티에게 볼을 넘겨줬고 슈팅을 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나온 상황에서 파티가 좋은 중거리 슈팅으로 아스날의 추가골을 기록합니다. 사카의 패스, 파티의 중거리 슈팅도 물론 좋았지만 이 장면에선 순간적인 판단으로 하프스페이스의 침투, 파티에게 중거리 슈팅을 할 공간을 제공해준 웨데고르의 센스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드린 장면들 외에도 웨데고르가 시퀀스에 관여한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전방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플레이메이킹, 아래로 내려와 후방 빌드업 관여, 경기 내내 주변 동료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지시하는 모습까지. 지휘봉만 안 들었지 웨데고르는 왜 자신이 아스날의 마에스트로라 불리는지 그 이유를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아스날과 아르테타 입장에선 웨데고르가 이런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데 지금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경쟁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1위 리버풀은 승점 28점이지만 그 아래 맨시티 23점, 첼시 22점, 아스날 22점, 브라이튼도 22점, 토트넘 19점, 노팅엄 19점, 빌라도 19점. 즉 2위랑 8위의 승점 차이가 4점밖에 안 나요. 이 안에 있는 팀들은 진짜 경기 결과 하나로 순위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죠. 이렇게 아슬아슬한 레이스에선 경기 하나하나의 승점이 너무나 중요해지는데 이럴 때 웨데고르가 좋은 폼으로 팀 플레이를 이끌어준다는 게 아스날에겐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웨데고르가 없는 상황은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는 아스날도 본인들의 축구를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부상 이슈가 없진 않습니다만 전술적으로 웨데고르가 돌아온 것의 존재감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주장 웨데고르를 필두로 아스날이 이번 시즌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해보겠습니다.